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계속해서 합병에 대한 이슈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이 다가오는 합병에 대한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, 그리고 합병 이후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,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 합병 승인 이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대한항공의 리스크가 어떤 측면이 있고, 이 리스크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,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승인을 일본으로부터 좀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36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런 양대 대형 항공사의 체제가 단일 메가 캐리어로 재편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여기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, 그 이후에 합병 이후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이 일본의 합병을 승인을 받으면서 14개국에서 이제 12개국의 승인을 받았고, 앞으로 2개국 EU와 그리고 미국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EU 같은 경우에는 이 2월 14일까지 이 기업 심사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전까지는 기업 결함 심사가 좀 완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내일 정도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대한항공이 EU에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밖에 안 남은 것으로 이제 제 얘기를 낼 수 있겠고요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승인까지 받은 이후에 이 상반기 중에 모든 기업 결함 심사를 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일단 내일 EU의 결과 발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미국 이 발표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다음번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. 여기 합병이 승인이 완료가 된다고 해도 이 대한항공 합병이 딱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렇게 남은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요, 실제 합병 단계까지는 좀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당장 올 하반기에는 아시아나 항공의 신주 인수 절차를 거친 뒤에 EU의 시정 조치안 중 하나였던 화물사업부도 매각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후 2년여간의 이 브랜드 통합 과정을 거쳐서 아시아나 항공을 법인을 최종적으로 청산한 뒤에 하나의 회사로 좀 합쳐야 된다고 이렇게 일정이 있다,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면요, 단숨에 매출은 20조 원, 그리고 항공기 200대 이상의 세계 10위권 메가 커리어로 좀 거듭난다고 할 수 있겠고, 이 1국가 1국적사 체제는 지난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한 뒤에 무려 36년 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합병이 완료되고 얼마나 좀 좋을 수 있겠냐,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냐,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요,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양대 항공사로 많은 취향 국가와 시간대가 중복되면서 이 경쟁 관계를 이어왔습니다. 이 때문에 기재와 운항 시간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. 특히 이 주력 장거리 노선인 미국, 뉴욕, 이 LA 등은 거의 동시간대에 출발을 해서 이 비효율성이 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시간대 항공기를 재편성할 경우에는 더 많은 국가와 도시에 취항을 하고, 그리고 탑승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등 이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리면서 항공사 단체의 경쟁력도 좀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합병에 대한 현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그 이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에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. 바로 리스크적인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제가 리스크적인 측면들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제 유가가 6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WTI 200일 저항선을 좀 직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.
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에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항공유가 항공사 매출 원가의 30%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주가도 좀 거기에 대해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이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배럴당 1달러가 상승을 할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약 34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있다고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배럴이 증가를 하고 유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대한항공의 매출 원가에서 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의 추이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오르면서 이 상승률이 6.42%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왜 이렇게 올랐냐?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세를 간행하면서 이 중동에 대한 긴장이 좀 다시 고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. 이 휴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뉴스의 헤드라인 좀 위험도 좀 처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유가 가격도 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선박 경로 병역과 같은 이런 사소한 혼란 이외에는 석유 공급이 아직 이번 위기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향 받는 것은 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휴전 같은 경우에도 휴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유가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 모건 스탠리가 이 수요 전망치를 상향을 하고 이 올해 시장에 좀 균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 가격대가 이렇게 70에서 80달러 사이를 좀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저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모건 스탠리는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15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기존의 하루 130만 배럴에서 좀 상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이 비오펙의 이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량은 하루 150만 배럴에서 기존의 하루 170만 배럴 이렇게 증가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이 오펙의 합의가 지금까지 좀 고무적이었던 것을 제가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올해 석유 시장은 이전에 예측한 대로 약간의 공급 과잉보다는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 이 200일 이동 저항선에 좀 상승하지 않고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해주는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. 이 유가가 좀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항공사들에게 좀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안정화되면 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대한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. 이제는 그 차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앞서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돌파를 주면서 안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 52주 이 신고가인 26,400원 이 부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합병에 대해서 좀 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미국에 대한 승인이 된다거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행 수요 증가 이런 여객에 대한 증가 같은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.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. 여기에 대해서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만약에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1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21,600원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29,100원대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전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이번 영상은 이 대한항공의 합병 그리고 이 리스크적인 측면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